외모가 청순한 대학생이 제 집을 빌린 후 연속 반달이 넘도록 밖으로 나가지 않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창문 틈으로 그녀의 방을 몰래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단정치 않은 옷차림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였고 올해 22세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훈이고 올해 나이 36세입니다. 저에게는 8살 차이 나는 친형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홀로 우리를 키우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 형제를 돌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수완이 뛰어나셨고 우리 지역에서 꽤 큰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형은 저보다 8살 많았기에 일찍부터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우며 아버지를 도와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형은 이미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죠. 그런 형을 보며 저는 항상 자랑스러웠고 아버지가 형과 함께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의 미래는 탄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과 저는 유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집에 모였습니다. 당시 저는 17살이었고 형은 이미 결혼해서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기로 했지만 그날 형의 태도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워 보였고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회사와 재산 문제에 대한 형의 생각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은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남긴 회사는 우리 가문의 명예이기도 하고 운영을 이어가야 해. 회사의 자산은 내가 관리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앞으로도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 저는 형의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 그건 알겠어. 하지만 회사 외에 다른 재산들도 있잖아. 아버지의 현금이나 다른 자산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앞으로 대학에 가야 하고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는 건 너무 가혹해. 형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다닐 대학 등록금은 이미 아버지가 마련해 놓으셨잖아. 그 통장으로 충분히 대학을 마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회사가 한동안 어려워서 다른 자산들은 이미 아버지가 모두 처분했어. 현금도 모두 쓰고 없어. 내가 통장을 한번 확인해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이 회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내가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형은 이미 결혼도 했고 아버지에게 아파트까지 받았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대학 등록금만 받고 끝난다는 게 말이 돼? 형은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회사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회사 경영이 더 악화됐어.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어렵게 세운 회사잖아. 너도 이 회사가 무너지는 걸 바라진 않겠지? 내가 회사를 잘 운영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테니까 너는 일단 대학을 마치고 나중에 우리 함께 회사에서 일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형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상황에서 형이 회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형이 회사 자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현금 자산과 투자 자산들까지 몰래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제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조용히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것도 제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형은 재산을 철저히 숨기거나 자신 명의로 전환해버렸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법적으로 재산을 다시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형을 원망하고 분노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의 배신과 재산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저는 그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저를 속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몰래 빼돌렸다는 생각에 분노와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형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홀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는 아버지가 미리 만들어 두신 통장에서 등록금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겨우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과 저는 이 재산 문제로 인해 사이가 나빠졌고 이후로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저는 아버지와 형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형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인데 재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형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형은 자신의 가정과 회사를 지키느라 바빴고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그 영향으로 대학 시절부터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당시에 돈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방식과 접근법을 배우며 부동산 투자에 대해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입지에 대한 분석과 시장 조사를 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임장 경험도 쌓았고 점차 부동산을 보는 눈을 키워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에 취업하면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가능한 작은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며 실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제가 살던 단독주택은 대지 면적이 넓고 주변에 대학이 있는 좋은 입지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감하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단독주택을 허물어 그 자리에 6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작은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된 30개의 호실을 만들었고 이 호실들은 인근 대학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임대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 투자로 저는 매월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 투자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저는 독립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투자 기회들을 모색하며 성공적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통해 저는 형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상실감과 좌절감을 딛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는 돈에 대한 갈망과 부동산에 대한 열정으로 개인적인 감정 문제를 해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36살이 된 지금까지도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죠. 저의 다세대 주택에는 여학생 같은 여성 세입자들이 절반 정도 살고 있었지만 저는 여자를 만나면 늘 긴장하고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어서 연애는커녕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모태솔로로 지내왔던 것이죠. 그러나 민지가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 저의 평화로운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와 임대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저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게임에 집중하고 있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하고 생각하며 문으로 향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안녕하세요. 이 건물 주인 계신가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한 명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고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상냥한 미소가 순간 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직방에서 이 건물 602호가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마음에 들어서 집을 구경하러 왔어요. 저는 그녀의 밝고 순수한 모습에 순간적으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낯선 여자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다소 긴장되어 말을 더듬으며 네, 제가 주인입니다.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원룸을 꼼꼼히 둘러본 후 곧바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였습니다. 아마 이 집의 임대료가 주변 다른 방보다 30% 싸고 깨끗해서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임대료가 낮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다른 집들보다 임대료가 낮은 이유가 있어요. 반년 전쯤 한 남학생이 이곳에 살았었는데 2달 정도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오랫동안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 남학생은 젊고 잘생긴 친구였는데 제가 워낙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다 보니 그가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상함을 느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후로 이 방은 비어 있었고 그래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겁니다. 대학가에 위치한 방치고는 훨씬 싼 편이에요. 민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곳은 너무 비싸서 이곳이 제게 딱 맞아요. 학생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든요. 저는 민지의 결정을 듣고 그녀와 계약하러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잠시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죠. 제가 키를 가져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서재로 들어가 몇 분 동안 진정한 후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는 계약서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계약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지는 조용히 말하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 더 말하며 고개를 숙여 조심스럽게 계약서 조항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지켜보았는데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민지의 차분한 모습과 그녀의 우아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제가 지켜보는 동안 계약서를 읽은 후 사인했고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녀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임대인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고 세입자의 의무사항도 알려드렸습니다. 민지가 이사 온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그녀에게 점차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녀의 미소에 자연스럽게 답하며 간단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민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저번에 뵀을 때 뭔가 바쁘신 것 같았어요. 저는 민지의 밝은 인사에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바빴어요.
학생은 어떻게 지내세요? 민지는 가볍게 웃으며 저는 뭐 항상 똑같죠. 수업이 많아서요. 그리고 편하게 민지라고 부르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헤어졌지만 그날 이후로 민지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조용한 일상이 묘하게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민지와의 대화를 좀 더 길게 나누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연히 그녀가 수업이 끝난 후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지 씨, 요즘 수업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민지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업이야 늘 그렇죠. 하지만 괜찮아요. 사장님은요? 요즘 사업은 잘 되고 있으세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네,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조금 바쁠 뿐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생각보다 더 성실하고 일상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저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녀가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났고 저는 민지가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녀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인 그녀가 저는 더욱 친밀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 내내 장학금과 국가 지원으로 학업을 이어왔고 이번에 혼자 집을 구해 나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함께 지내던 룸메이트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불편해졌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민지와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졌고 심지어 그녀에게 졸업 후 일자리를 제가 알아봐 주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만약 제가 못 해내면 저를 때리세요. 라고 농담하자 민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하얗고 부드러운 손으로 제 어깨를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운 날들은 한 달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학교가 방학을 맞이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외출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음식 배달을 받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만 잠시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그녀가 전 세입자처럼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였죠. 매번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의 문을 두드리면 민지는 문을 살짝 열고 미소를 지으며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가기 싫어요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몇 번 본 민지의 방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검은색 카메라였습니다. 민지가 집에 카메라를 왜 설치했을까? 혹시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편이었는데 민지의 신비로운 태도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득 그녀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실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그녀의 방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601호인 제 집은 베란다가 있었고 602호는 베란다가 없었기 때문에 구조상 저는 쉽게 창문을 통해 그녀의 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공원이 있어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커튼을 치지 않고도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았고 민지 역시 커튼을 치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그녀가 조용히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민지는 항상 장학금을 받는 모범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당연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 보게 된 광경은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 안에 켜진 보랏빛 조명 아래 민지는 얇고 짧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제가 평소에 알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화장과 매력적인 포즈는 제가 아는 청순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남성 팬들과 소통하고
춤을 추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혹적이었고 몸은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을 믿을 수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민지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을 돌리기도 어려워 머뭇거리던 찰나 민지가 갑자기 창문 쪽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라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저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통 민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 머릿속에서 교차하면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모습과 매혹적인 모습을 번갈아 떠올리며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며칠 후 민지의 방송 소음 때문에 아래층 이웃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에도 저는 그저 민지를 투둔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몰래 훔쳐보는 행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의도적으로 민지를 피했지만 밤이 되면 다시 베란다에서 그녀를 몰래 훔쳐보며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보름 넘게 지속되자 저는 결국 이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었고 더 이상 비도덕적인 행동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베란다로 나가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에 집중할 수 없었고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저는 게임 중이던 친구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야 할 민지가 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저는 당황했지만 곧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민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평소보다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서요. 그녀는 살짝 주저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말해도 돼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요즘 저를 신경 쓰고 계신 건가요? 그녀는 갑자기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가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고 그동안 그녀를 몰래 지켜봤던 제 행동이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지내나 해서요. 하지만 민지는 제 말을 듣고 비웃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저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사장님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의 진지한 표정과 말투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미 저와의 관계에서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민지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긴 흰 셔츠를 입고 있던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지씨,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임대인과 세입자잖아요. 저는 어색하게 말하며 그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옷깃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 좋아해요. 그동안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제가 말할게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말에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진심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부드럽게 밀치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지만 이미 이 상황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오빠도 저 좋아하잖아요.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 그녀를 제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솔직해졌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민지의 달콤한 향기와 부드러운 손길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고양이처럼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온전히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에서 소파에 남은 흔적을 보고 순간 놀랐습니다. 어제가 민지의 첫 경험이었나 봅니다. 그제야 저는 어제의 저돌적인 모습과 달리 그녀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 있을 때 민지가 저에게 다가와 제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모습에 저는 마음이 한층 더 약해졌습니다. 민지야, 내가 처음인 만큼 내가 책임질게. 우리 사귀자. 내가 잘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녀는 감동한 듯 저를 꼭 안았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민지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다른 여자들처럼 무리하게 저와 동거하려 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몇 번씩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전히 방송을 하며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제 요청에 따라 그녀는 방송에서 입던 노출이 심한 옷을 모두 버리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그녀의 수입도 줄어들었지만 그녀는 저에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저는 과거의 외로움이 모두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엔 강인해 보이던 제가 민지와 함께 있을 땐 자연스럽게 감정에 솔직해졌습니다. 가끔은 민지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운동 후 땀에 젖은 채 서로 기대어 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저는 문득 그녀와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민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오빠는 그동안 임대사업하면서 이상한 세입자를 만나본 적 있어요? 그녀의 질문은 갑작스러웠고 그 순간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상한 세입자,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너만큼 특별한 사람은 못 만난 것 같아. 민지는 웃으며 그건 오빠가 아직 나의 모든 면을 다 몰라서 그래요라며 농담을 던졌고 우리는 또다시 웃음 속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민지와의 시간은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민지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건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래 생각한 끝에 겨우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있기는 한데 중년 남자야. 502호에 살던 사람, 내가 사는 602호 바로 아래에 살았어. 저는 그 사람에 대해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물류 운송을 하던 분이었어.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여기서 살았지. 작년에 결혼했는데 부인이 나이가 어리고 놀기를 좋아했던 모양이야.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돈으로 남자 방송인을 미친 듯이 후원하더니
결국 싸우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로 그 남자는 굉장히 조용해졌어. 민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반응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면서 말수도 적어졌어. 항상 야구 모자를 쓰고 혼자 다니는 모습이 참 불쌍해 보였지. 저는 그를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지에게 조언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야, 사실 얼마 전 내가 방송하면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소음 때문에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 내가 춤추는 소리가 502호까지 들렸나 봐. 그래서 내가 적당히 둘러대서 넘어가긴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방송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그 세입자가 그 사건 때문에 방송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 혹시라도 화가 나면 좋지 않을 것 같거든. 민지는 제 말을 듣고 살짝 웃음을 터뜨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그 사람 기억나요?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춤추는 건 그만할게요. 사실 요즘은 오빠랑 보내는 시간이 더 좋거든요. 민지는 저를 향해 부드럽게 기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있으니까 너무 든든해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죠. 오빠, 오늘은 밖에서 저녁 먹을까요? 요즘 집에서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우리는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우리는 평소처럼 웃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저에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오빠는 나랑 있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내가 밝고 항상 웃어줘서 나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 가끔은 내가 너무 밝아서 나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너와 함께 있을 때가 참 좋아. 민지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나도 그래요. 오빠랑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오빠한테 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오빠, 이제 나의 모든 면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농담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더 좋아질 거야. 민지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럼 지금도 저를 더 좋아해 주세요. 알겠어. 지금도 더 좋아해 줄게. 민지와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502호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502호에 살고 있는 중년 남자 노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전보다 더 깊게 눌러쓴 채로 무표정하게 다니곤 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다지 말이 없던 그였지만 최근 들어 그의 태도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특히 민지가 602호로 이사온 이후부터 그의 시선이 자꾸 민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가 카메라 앞에서 춤추거나 방송을 할 때 저는 그가 유심히 그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들었지만 그냥 제 기우겠거니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웃이 지나가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곧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저는 문을 열고 나가 보았습니다. 그 순간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민지의 집 앞에서
문을 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502호에 살고 있는 노 씨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민지의 방을 강제로 열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저는 큰 소리로 외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 씨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흥분한 얼굴로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넌 상관 말고 비켜. 내가 뭔데 끼어들어.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방송 PJ였던 민지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를 해치려는 생각으로 여기에 왔음이 분명했습니다. 노 씨는 칼을 휘두르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그와 맞섰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다 그 PJ 때문이라고.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의 분노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놈이랑 602호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저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칼을 휘두르며 더 과격해졌습니다. 노 씨는 거칠게 제게 다가와 칼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돈을 빨아먹는 쓰레기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냥 같은 PJ에게 다 써버렸어. 다 PJ들 탓이야.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 씨는 방송 PJ들을 향한 앙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앙심이 지금 민지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대로 두면 민지가 큰 위험에 처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한쪽 손으로 그의 칼을 막으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손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저는 아픔을 참으며 그를 제압하려 애썼습니다. 노 씨, 정신 차려. 이건 당신 아내와 그 남자 PJ 잘못이야. 602호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저는 큰 소리로 외치며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에 차 있었고 그저 민지를 해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밀치며 한 발 물러서게 했고 그 틈을 타 다시 한번 그에게 달려들어 칼을 뺏으려 했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고통이 컸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내며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넘어졌고 칼은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고 우리가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경찰차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노 씨는 크게 저항했지만 마침 경찰이 도착해 저를 도와 노 씨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끌려갔고 저는 부상당한 손을 감싸며 민지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방 안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나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혹시 내가 신고한 거야? 다행히 경찰이 빨리 왔네. 그 사람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민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해. 너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경찰이 노 씨를 체포해 갔고 저는 민지와 함께 경찰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제 손은 경찰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생각보다 심각해서 응급실로 향하였고 8바늘이나 꿰맸습니다. 민지는 저의 부상한 모습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려워 보였지만 저는 그녀가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많이 놀랐을 거야.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경찰이 그 사람을 데려갔으니 다시는 너를 괴롭힐 수 없을 거야.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잖아. 언제든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날 밤 나란히 침대에 누워서 속삭였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민지는 점점 더 저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저는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저에게 오빠 이제 방송을 그만두려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 저는 민지가 좋아하던 일을 포기하려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빠가 항상 걱정해 주는 걸 보면서 저도 더 안전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내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게 우선이야. 내가 항상 응원할게.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민지는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알바를 찾아 나섰고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지원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지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 그녀는 학비와 생활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솔직하게 오빠, 이제 방송도 그만뒀으니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위해 돈이 될 만한 일자리를 찾아보았고 마침 한 유망한 스타트업에서 비서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급여가 괜찮고 성장 가능성도 높았기에 민지에게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야, 여기 한번 봐. 내가 아는 스타트업인데 비서 자리를 구하고 있어.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아. 급여도 괜찮고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민지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빠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그 후 민지는 그 스타트업에 합격하게 되었고 일도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대학 졸업도 무사히 마쳤고 이를 병행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민지가 대학을 졸업한 날 저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학업과 일을 병행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졸업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그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내가 졸업한 날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도 중요한 날이야. 민지는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서 나도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 나랑 결혼해 줄래? 민지는 순간 말을 잃었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더니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나도 오빠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낸 저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꼈고 저는 그런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졸업 후 민지는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갔고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꿈꾸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며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